네, 우리 40강 문제 140페이지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2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주 A 중소기업의 14기 사업연도의 할부 매출 관련 자료이다. 할부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14기 각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고 한 2014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보면 모든 할부 판매는 인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할부기간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했고, 거래별 내역은 다음 같다고 해서 거래일은 제품 인도일은 11월에 인도했군요. 그리고 총 판매 대금은 1000만원이니까 할부기간이 10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4기의 대금 회수액은 200만원이네요. 이거는 단기 할부 문제죠. 그러면 세법은 인도기준 가야니까 1000만원만 잡아야 돼요. 1000만원 이번 기회에 다 잡아야죠. 거래 2번은 인도일은 3월 1일이고 총 판매 대금은 2천만원이고 할부기간이 20개월이니까 이건 장기 할부겠죠. 그리고 14기의 대금 회수액은 1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계속 받고 있나 봐요. 양가로 이번에 14기 결산상 회계처리 보니까 거래일에 대해서 대금 회수액을 회수일에 각각 매출액 계상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회계는 200만원 잡았으니까 입금산이유로 800 더하셔야겠네요. 나를 보니까 거래 2에 대해서는 인도일의 총 판매 대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했다. 이거 어리버리네요. 어리버리. 인도일. 이거 장기 할부여서 회수기일 도래기준 가야 하는데 기업회계는 인도일에 2천을 다 잡았으니까 이건 오히려 입금불산임이 1000만원 해야 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00만원. 5번에 200만원의 감소가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볼까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중소기업인 법인은 장기 할부 조건에 따른 결산상 수익 인식 방법에 관계없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적이죠. 되게 중요한 문적인데 원래 장기 할부를 팔면 첫 번째 우리 명목가치 인도기준이라는 거에서 장기 할부를 인정 안 해주는데요. 특례로 기업회계가 현재 가치 잡았으면 인정해주고요. 기업회계가 회수기일 도래기준 잡았으면 인정해주는데 중소기업만큼은 기업회계가 뭘 잡았는지 관계없이 세법에서 원하면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할 수 있어요. 1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특히 요새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번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2번 보면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 징수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입금으로 보지 않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융보험업 이외에는 일반 법인을 말하는 거고 원천 징수 안 되는, 그러니까 원천 징수가 되는 이자는 그냥 대부분의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거 소위 기간 경과분을 미수이자 잡으면 이자는 인정 안 되는데 미지급 비용, 만약에 차입금이 있어가지고 이자 비용 갚을 것을 미지급 비용 잡으면 그건 인정이 되죠. 3번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한데요. 이게 이제 장기 임대료를 의미하는 건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1년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미수 수익이나 미수라든지 이렇게 발생주를 잡으라는 소리니까 3번은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4번 법인이 빚이 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산입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든 찍어가지고 추계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세법에서는 이때 그냥 완성기준으로, 법인세에서는 완성기준으로 가니까 이 4번은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5번 사업연도 종료일에 발생하여 회수하지 않은 외상매출액에 대해서 매출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결산상 순액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미리 해놓으면 우리는 매출 할인을 매출한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2월 말에 우리 왜 20, N, 30 이런 거 왜 회계할 때 배웠죠. 10일 안에 갚으면 2% 돌려주기로 했는데 12월 말에 팔자마자 그 2%를 빼고 98원만 매출액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100원으로 잡아놓고 1월 초에 상대방이 진짜로 10일 안에 갚으면 그때 2원을 마이너스 쳐야하기 때문에 이 5번도 매출한 연도에는 일단 입금에 산입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4번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기본 개념을 묻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영리내국법인인 주 A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기 사업연도에 할부 판매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자 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12기 각소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양가로 1번 12기 사업연도 초에 원가 500이고 이 상품을 750에 할부 판매하고 12기 사업연도 말부터 매 사업연도 말에 150만원씩 무려 5년간 균등하게 회수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장기 할부 매출이 될 텐데요.
단 12기 사업연도에 실제 회수된 할부금은 없다네요. 뭐 이게 실제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회수된 게 없어요. 2번 보니까 주 A는 당해 할부 매출에 대해서 12기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뭐가 적정하다는 소리지? 장기 할부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일단은 현재 가치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할부 매출 원가도 500만 원 잡고요. 제대로 우리 장기 할부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잡고 있습니다. 12기 사업연도 말에는 비록 들어온 돈은 없어가지고 지금 현금 회계 처리는 없는데요. 이거 계속적으로 소위 현재 가치 할인 차감 방법으로 해서 뭔가를 삼각해 나가고 있죠. 정답은 0이죠. 왜 정답은 0인지 아시죠? 이게 금방 위에서 제가 3번 문제의 지문 1번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면 기업회계의 방법과 관계없이 소위 우리 회수기일 도래기준처럼 계속 받기로 한 걸로 우리가 세무조정을 신고조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 자체가 첫 번째 줄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업회계가 한 것을 세법이 자기 맘대로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만약에 이 문제가 중소기업 문제라면 답이 0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니까 세무조정을 우리가 자유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0이죠. 0. 5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죠.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주에 의해서 물품의 대가를 귀속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현금주의가 아니라 원래는 인도주의 하는데 금전 등록기는 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냥 지출한 해의 기부금으로 봐야지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내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를 송금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가치를 바라보는 대관점은 원래는 대부분 부인인데 세법에서 사채만큼은 금융 성격이 있다고 보고 사발차, 사할발차를 잡고 계속 상각해 나가는 것을 당연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법인이 타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입금 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 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을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그냥 인도주의처럼 해서 입금과 송금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주의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단기든 장기든 진행률을 하는 거니까요. 이걸 진행률을 기준으로 입금과 송금을 계상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 기본으로 하되 중소기업이고 1년 미만 단기면 그냥 완성 기준을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5번은 택도 없이 틀린 말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44페이지에 빈출유형 02에 재화, 자산의 판매 손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재화, 즉 자산의 판매 손익을 보면요. 재고자산은 인도 기준이죠. 단 부동산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외의 부동산은 인사대소, 인도일, 사용수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중에 빠른 날. 인사 잘하세요. 인사대소, 인사를 잘하시는 게 대소사의 시작이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앞으로 법소부 막론하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나오면 그 귀속 시기는 인사대소 중 빠른 날입니다. 시용판매 보시면요.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 이건 너무 뻔하니까 그만 설명하고요. 위탁매매도 뻔하죠. 위탁매매는 내가 수탁자한테 넘긴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한 날이죠. 매출 할인. 금방 앞에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상대방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지 12월 말에 매출하자마자 그 10일 안에 2%를 적용해서 100원짜리를 굳이 매출한 날 98원으로 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거래 방식의 유가증권은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따라서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지 실제로 3, 4일 후에 결제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날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주 1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의 매매 목적용 부동산은 아무리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요거를 재고 이외의 자산으로 즉 일반 유형자산으로 보니까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할부 판매로 내려옵니다. 반가로 1번의 장기 할부 판매는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기준, 특례는 아까 문제에서 많이 풀었지만 기업회계가 결산 반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인도기준 또는 회수기일 도래기준도 수용하고 있고요.
단기는 일반 원칙인 이제 인도 기준으로 가시는 게 원칙이고요. 주 1번에 보시면 장기 할부가 되려면 일단은 대금을 2번 이상, 우리 할부는 2번 나눠서 끊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인데 꽃표시 보시면 자산의 인도기일이 아니라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즉 최종 할부금 넣는 날까지 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이제 그거를 장기할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 2번, 요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요. 중소기업은 기업회계의 결산상 방법과 상관없이 회수기일로 신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당장 첫 해에 제일 입금이 조금 잡혀가지고 가장 세부담이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 옆 페이지의 예에 제가 뭐 토지를 300원에 파는데 앞으로 100 곱하기 3년 동안 회수하면 현재 가치가 270이 나올 때 보다시피 7기, 8기, 9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해 놨는데요. 7기는 플러스 90원에 00, 왜냐하면 얘가 가장 깔끔한 명목가치 인도기준이니까 8기는 현재가치 인도기준이라고 해서 60 더하기 10으로 10부터 쭉 나오는 10이 뭔지 알죠?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계속 삼각해 나가는 건데 60 더하기 10, 그 다음에 8기에 10, 9기에 10인데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그냥 회수할 때마다 90원을 3년으로 나눠가지고 30, 30, 30을 잡는 방법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언제나 일단 가장 유리해서 중소기업은 이걸로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46페이지의 주 2번을 보시면 할부 판매에 대한 기업회계와 법인세 비교인데요. 잘 보시면 일단은 표에 양가로 2번부터 하자. 이게 제일 허접하니까요. 단기 할부는 기업회계에서 인도기준 즉 명목가치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법도 자동이라고 해서 명목가치 합니다. 제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할부 문제가 나오면 장기 할부처럼 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현재 가치로 해야 하나 막 고민하시는데 요거는 법인세법에서는 장단기 중에서 단기는 그냥 무조건 인도가치고 요게 많이 함정으로 나오죠. 요 지금 거래 1번도 그런 함정이었잖아요. 자, 양가로 1번 올라가시면 장기 할부인데 원칙은 기업회계는 인도기준, 즉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인도기준, 우리 법인세법은 인도기준이긴 하지만 명목가치로 평가하는 인도기준. 동그라미 2번에 특례 보시면 기업회계는 비상장인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상장사인 IFRS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했으므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법인세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기업회계에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면 그대로 수용해 주고요. B에도 기업회계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잡으면 그대로 수용해 주는데 그 밑에 단, 요새 이게 아주 핫한데요. 중소기업은 기업회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관계없이 원하시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거 꼭 기억하시기예요. 자, 우리 147페이지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일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잉여금 처분이 기명으로 나갈 수 있고 무기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기명은 이런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산 확정일이 맞는데 무기명은 현금주의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습니다. 2번 자산을 위탁 매매하는 경우 가운데 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최종 소비자에게 매매한 날 맞죠. 3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 즉 현금주의로 할 수도 있죠. 4번 법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이 사채 발행하면 현할차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이니까 이건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보험료로서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한다. 자, 우리 금융보험업은요. 금융보험업의 수입 있죠. 이것도 원래는 현금주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말에 시내에서 놀다가 돈이 없으면 ATM기 가면요. 뭐 1,000원인가 1,200원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보험 입장에서의 수입 수수료인데 이거 현금주의라고요. 즉 우리가 ATM에서 딱 돈을 뺄 때 그때 수수료 나가니까 현금주의인데 지금 5번에 보시는 것처럼 금융보험업도 미수수익, 발생주의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시죠.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TA 2010년 기출문제고요. 1번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가로 열고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지급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해야지 매출하자마자 매출일에 차감하는 거 아닙니다. 2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이렇지 않다고요. 이 부동산 매매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우리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축에 끼지 않으니까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즉 미수이자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미지급 이자는 그대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부가세법 32조 3 사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또 나오네요. 실제로 수입하는 연도에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그만합시다. 이거는. 5번 장기 금전 대차거래.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 장기 금전 대차거래입니다. 법인이 장기 금전 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 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업회계에서는 1년 넘어가면 현재가치 잡는 게 맞는데, 이를 기업회계 기준의 상각 또는 환입 방법에 따라 손금 또는 입금에 계상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현재가치로 잡는 것을 세법은 원칙적으로 부인하니까 이건 다 손금 또는 입금에 산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군요. 우리 149페이지의 빈출유형 03을 보면 기타 빈출유형인데요. 1번 네모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죠. 앞에서 문제들의 보기나 지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다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양가로 1번 수입이자하고 양가로 2번 지급이자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수입이자는 미수 수익을 미리 발생주로 잡으면 부인되는데, 지급이자는 미지급 비용을 미리 발생주로 잡으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수입이자는 또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반가로 1번 원칙 보시면 일반 법인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식인데 대부분 현금주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에 주에 내려가시면 대부분 현금주의인데 약정주의를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게 2개 있어서 2개를 요약해 왔죠. 보면 주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비영업대금이 쉽게 얘기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2번은 김영채권의 이자 할인액. 요 2개는 법인세까지도 이어지는 약정주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금융회사가 있는데 금융회사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자, 근데 반가로 2번에 예외를 보시면 일반 법인 금융회사 기업회계가 미수수익을 계상하면 인정이 됩니다. 즉 발생주의 수용이죠. 근데 아닌데 이거 거짓말인데 밑에까지 읽어봐야 돼요. 하다 원천징수 대상 가로 열고 우리나라에서 국외 이자 외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미수수익이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지급이자 보시면 반가로 1번의 원칙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식이 가로 열고 대부분 현금주의라고 되어 있죠. 반가로 2번 예외는 기업회계가 미지급 비용 계상 시 인정하니까 발생주의를 수용해 주고요.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얘는 수입이자와 달리 별다른 단서 규정은 없습니다. 양가로 3번의 배당금 수익인데요. 보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식을 준용하라고 해서 1번 무기명주식이면 실제 지급일인 현금주의, 2번 기명주식이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 즉 주촉일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풀었죠. 양가로 4번의 금융보험업의 보험료와 수수료 수입인데 원칙은 실제로 수입된 날, 즉 현금주의. 제가 왜 아까 ATM기로 설명드렸죠? 단 선수보험료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는 기업회계가 미수보험료를 계상하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발생주의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2번 네모의 임대손익인데요. 이 표는 간단하니까 차라리 외워버리시는 게 나아요. 일단은 장기는 그냥 무조건 발생주의, 즉 기간 경과분을 계상하는 발생주의인데 양가로 1번의 단기가 좀 헷갈리는데 원칙은 계약서상, 즉 약정상 지급일이어서 약정주의를 갑니다. 계약서에 다 언제 주고받기로 약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약정일이 없으면 벌수 없이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상가 하나에 투자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약정일은 26일, 매달 26일 날 제가 세입자한테 돈을 받기로 되어 있죠. 이게 없으면 실제 들어오는 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업회계가 기간 경과분을 계상하면 발생주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칠판마크 보시면 이때 임대손익의 장단기 구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 넘냐 안 넘냐로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임대료 지급기간,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단기요, 1년을 넘어서 2년에 한 번씩 24개월치를 줘버리면 그때는 장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에다가 다 써놨어요. 어떤 게 장기고 어떤 게 단기인지 얘에 써놨고요. 얘 2개가 각각 장기와 단기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참 좋은 사례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 텐데요. 혼자 보셔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51페이지의 3번 네모는 기타 손익의 귀속식이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이게 그렇게 문장이 아까 많이 나왔었죠. 금전 등록기 설치 법인은 소매업 등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물품 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즉 현금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당연히 강제 규정은 아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세법에서 인정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산 유동화 배서 양도음은 다음에 해당되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 인식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첫 번째 땡마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 땡마크 보시면 매출 채권 또는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하면 이런 것들은 기업회계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별도의 세무 조정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주 1에 내려가시면 기업회계가 동그라미 1에 해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나 채권의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밖으로 이전하면 은행에 이전하면 이거는 매출채권을 파는 걸로 보고 매각거래로 보는데 그게 아니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해온 걸로 보기 때문에 차익거래로 보고 가로 열고 이자 비용이 나가기 시작하죠. 이런 방법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개발 완료 전 취소된 개발인데요. 막 개발하다가 취소가 돼버렸죠. 보면 개발비 등 무형자산이 도중에 개발 취소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 송금으로 받아 인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 땡마크에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어요. 내가 막 개발하다가 더 이상 이런 개선 효과를 식별할 수 없어서 비용 떨어버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땡마크에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송금으로 계상했다면 세법에서도 그냥 송금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동그라미 5번부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3페이지 4번 문제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의 귀속 시기가 있는데요. 이 전기 오류만 나오면 좀 오금을 떨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쉬운 토픽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위에 있는 표와 밑에 있는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에 있는 표 보시면 표의 헤더에 구분, 기업회계, 가운데 세로가 중요한데 법인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단기 입금이냐 송금이냐 아니면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세법에서도 이게 손익이 전기냐를 일단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 세로의 양가로 1번부터 보시면 아는데 양가로 1번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 동그라미 1번 기업회계가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라고 손익거래 잡을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이 금액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이거를 자본거래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보면 단기 입금이라면 이게 전기 오류가 아니죠. 왜 전기 오류냐? 단기 건데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입금이라면 이거를 입금불산입 해주셔야 하고요. 이걸 만약에 기업회계가 이익이여금 처리했으면 입금산입에 이익이여금 기타 하시고 이게 전기 입금 송금이면 이중조정으로 입금불산입과 입금산입을 동시에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표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요. 바로 그냥 예로 한번 가볼게요. 예 한번 보세요. 기업회계가 전기말에 정기예금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계상을 100을 누락했대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발생주를 써먹었어야 하는데 발생주를 안 한 거예요. 큰일 났네. 근데 이걸 단기 현금 회수할 때 이거 전기고 놓쳤구나라고 해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또는 자본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미수 수익은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작년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떠나서 세법상 미수 수익은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죠? 이거 올해 거라고요. 위에 표의 가운데 세로죠. 저 위에 표의 가운데 세로 보면 단기 입금이나 송금인 경우죠. 자, 그래서 기업회계는 전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단기에 현금 100 들어오니까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해서 손익 잡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세로에 현금 100 들어오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자본 잡을 수도 있어요. 세법은 근데 이게 진정한 귀속 시기가 전기다 단기다? 단기라니까요, 단기. 그래서 가운데 세로 보시면 현금 100에 단기 이자 수익 100을 잡아야 하고요. 오른쪽 세로에도 현금 100 들어오면서 단기 이자 수익 100을 잡았어야 하는데 보다시피 가운데 세로는 기업회계도 손익 처리했고 세법도 손익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오른쪽 세로는 세법은 손익 처리하는데 기업회계는 아직도 자본을 잡고 있으니 입금산입에 이익잉여금에 100에 자본을 건드는 기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도 좋지만 위에 있는 표를 대략 한 번 정도 이해하셨으면 바로 밑에 있는 예를 풀어보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는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자, 주 A는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는 단기인가요? 전기인가요? 전기죠? 이거부터 딱 파악해야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주어진 문제의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가 단기인지 전기인지,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은 무조건 잡았어야 하는 신고조정 사유니까 이 거래의 귀속 시기는 세법상은 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1,000만 원을 단기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대요.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세법상 전기 건데 왜 기업회계가 이제 와 나서가지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잡았냐 이거죠. 자, 우리 지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영업의 비용이죠.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면 기업회계가 이렇게 했다는 소리네. 이제 와서 매출채권을 없애고, 매출채권을 1,000만 원을 없애고 이제와 손익으로 잡았다는 소리고요. 얘는 이제와 매출채권을 1,000만 원 없애고 요거를 자본거래로 이렇게 잡았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근데 세법은요. 이 문제에서 세법의 진정한 귀속 시기가 전기 소멸시 완성이니까 언제 거예요? 전기 거죠. 우리 올해는 할 일이 없다고요. 이 전기 거라고요. 그러면 세무조정으로 너 왜 이제 와서 손익 잡았니? 송금물사님. 이거 전기 거래니까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유보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면 되고요. 요거는 보다시피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들고 얘도 손익 안 건드니까 이중조정 해줘야겠죠. 송금물산입에 1,000만 원의 유보로 똑같이 이중조정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건드려줘야 합니까? 이 자본을 건드려줘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1,000만 원의 자본을 건드는 기타까지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라니까요. 일단 기업회계가 손익으로 잡았는지 기업회계가 자본으로 잡았는지 이 세법상 진정한 귀속 시기는 전기 건지 단기 건지 보다시피 전기 거예요. 단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야 돼요. 그렇게 가정하고 세무 조정을 해버리면 이런 것도 이중 조정이 그냥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런 문제 나오면 쫄지 마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가보시면 자산부채 평가네요. 그 클릭마크 보시면 자산부채의 취득과 요약을 제가 여러분 시간 없을 때 요거 딱 양페이지 보고 거의 빨리빨리 암기하시라고 요약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 보시면 빈출유형 01에 이번 챕터에서는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1번 네모에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보시면 재고자산은 원가법이라고 해서 개별, 선입, 후입, 총평균, 이동평균, 매가 하나까지 6개밖에 안 됩니다. 얘는 보다시피 후입손출법이 없습니다. 후입손출법이 얘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개별하고 선입하고 후입이 남아있죠. IFRS에서는 사라졌는데 거기 제가 주에 써놨죠. IFRS에서는 후입손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법에는 지금 남아있어서 얘를 포함해서 6가지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저가법이라고 해서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때 저가법은 법인세법상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죠. 실무든 수업 목적이든 저가법을 신고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부인됩니다. 이렇게 저가법을 신고할 때만 인정이 되죠. 양가로 이번에 유가증권 보시면 원가법, 즉 개별법은 채권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평가를 부인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평가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네모로 내려오시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영업 종목별, 즉 내가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 아니면 영업장별, 즉 서울이냐 부산이냐 재고자산 종류별, 제품 상품이냐 반제품이냐 원재료냐 저장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죠. 뭐 이거 그림의 오른쪽 서류를 보시면 정말 어이없는데 똑같은 제품 상품이어도 서울사업장은 선입선출법, 부산사업장은 총평균법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밑에 칠판 마크 써놨죠? 같은 회사를 하더라도 이 군에 따라서 서로 각각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신기한 처리입니다. 자, 163페이지의 3번 네모에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과 판표 방법의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죠. 잘 들어보세요.
표의 동그라미 1번은 최초 신고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이번 올해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이번에 언제까지 내가 재고를 선입으로 할지 후입으로 할지를 신고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변경 신고라고 해서 내가 기존에 선입으로 했는데 이번에 총평균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게 변경 신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설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니까 올해 신설됐어도 내년 3월 말까지만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그때 같이 한 장만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변경신고는 변경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달에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니까 한마디로 올해 9월 30일까지 좀 미리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1번 보시면 최초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단 무신고로 보고요. 다만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밑에 예를 좀 볼게요. 회사가 신설한 다음에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1기 끝났으면 2기 즉 3월 31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만 이것도 못하고 있다가 2기 10월 19일에 최초 신고를 합니다. 이건 아마 그나마 9월 30일 전까지 했으면 이게 되는데 두 번째 해마저 9월 30일을 넘어버렸죠. 박스 보시면 3월 31일이 최초 신고기한이라고 되고 있고요. 10월 19일 날 실제 최초 신고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무신고라고요. 이게 9월 30일 이전만 앞섰으면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평가 방법이 바뀌는데 이거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2기까지는 무신고고 2기까지는 선입선출법을 쓰라고 되어 있죠. 3기부터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주 2번 보시면 기한이 경과한 후에 변경신고한 경우는 그 사업연도까지는 임의 변경으로 보죠. 그리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변경신고를 제대로 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2기부터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선입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려고 신고했는데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9월 30일까지 신고했으면 2기부터 바로 변경이 되고요. 10월 1일날 신고했으면 우리 2기는 안 바뀌고 3기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 3번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최초 신고이 금방 배웠던 변경 신고는 어차피 납세직 관할 세무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넘겨보시면 164페이지 4번 내무죠. 세무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라고 해서 무신고하면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부동산은 개별법,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임의변경시는 맥시멈으로 갑니다.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즉 재고는 선입,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이거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요거를 비교해서 이제 임의변경이면 맥시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참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이거요. 양가로 3번의 계산착오는 역시나 임의변경으로 보고 맥시멈 뭐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임의변경으로 보지 않고 착오 금액만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네모의 재고자산 세부적 요약인데요. 1번 보시면 재무보다 세무가 작아져야 한다면 송금산입에 마이너스 수입으로 재무보다 세무가 커져야 한다면 입금산입에 플러스 수입으로 재고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무조정은 내년에 무조건 반대조정으로 사라지는 세무조정이거든요. 올해 송금산입 해놓으시면 내년은 입금산입, 올해 입금산입 해놓으시면 내년은 송금산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옆 페이지 6번 네모죠. 유가증권 세무조정 요약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가운데 세로 해보시면 법인세법은 언제나 원가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세로 보시면 평가액 잡으면 입금불산입, 손실 잡으면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같은 경우는 평가액 잡으면 우리 이중조정으로 자본까지 건드려줘야 하니까 입금불산입의 마이너스 수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의 기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만기보유증권이라면 상가구 원가법, 그래도 법인세법은 꾸준히 그냥 원가법, 상각을 하든 말든 그냥 원가법 우리는. 그 다음에 채권 상각하면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수입으로 우리 채권자 상각하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의 지분법, 기업에게는 지분법 손익을 막 손익으로 보내고 그러거나 아니면 지분법 자본 변동을 자본거래로 보냈는데 세법은 이것도 끝까지 원가법. 그래서 A점 보시면 지분법 이익 나오면 나 이런 거 몰라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관계기업의 자본 변동으로 뭐 증가를 가정한다면 이것도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이중 조정을 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기업회계에서 했던 것을 세법이 싹 다 부인하면 되니까 훨씬 더 법인세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7번 내모는 중요성 떨어지니까 설명 안 하고요. 166페이지 8번 내모입니다.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평가죠. 자, 잘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화폐성 자산부채 환산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하는 거 알죠? 기말에. 세법에서는 하나요 안 하나요? 2011년부터 세법이 개정돼서 우리 회사는 환산을 하겠다. 그러면 세무조정 안 나와요? 우리 회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환산을 안 하겠다. 그러면 기업회계에서 외화 환산이익 나와도 세법에서는 입금불산입하고 환산 손실 나와도 세법에서는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이제 일반 범위는 선택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업회계 환산을 수용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세로 보시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강제로 무조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순도 통화수합 환변동보험은 일반 법인은 선택 규정이고 그 다음에 은행업은 또 선택 규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일반 법인은 환산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업은 역시나 환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이니까 그러겠죠. 참고로 주 1번에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구분이 있는데요. 우리 오른쪽 세로 가보시면 웬만한 유동성 것들은 다 화폐성에 들어가 있는데 특이하게 비화폐성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선급금하고 선수금입니다. 여러분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매출채권의 반대 개념인 거 아시죠? 매출채권은 물건부터 주고받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건데 선수금, 선급금은 돈부터 주고받는 거니까 12월 31일자로 여전히 선수금, 선급금이 남아있어도 재환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 다 이미 환산했잖아요. 돈 받을 때 다 지금 환율로 주고받았으니까 이거는 재환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부터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주 3번으로 내려오시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광고 신고인데 내용을 보시면 법인세법에는 다음과 같이 거래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감 환율 평가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며 최초로 이해 방법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1의 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은 거래일 현재의 환율이니까 환산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2010년까지는 이렇게 환산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2010년 즉 11년 결산할 때부터는 우리가 1번으로 할지 아니면 2번으로 해서 매번 환산할지를 선택해서 결정만 해주시면 뭐 그게 인정이 다 되고 있고요. 대신에 화살표 보시면 이런 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기업회계의 기말 환산은 법인세법은 부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전 방식인 환산을 하지 않고 거래일 한 번 환산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고를 해서 1번이든 2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4번 보시면 일반 법인의 경우 외화 환산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해 놓으면 5년 동안은 계속 환산을 세법에서 해야 하고요. 5년 후에 환산하지 않는 과거 방식으로 회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5번 보시면 지금까지는 기말에 환산하는 걸 배웠는데요. 환산이 아니라 내년도에 실제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돈으로 결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환산손익이 아니라 상환손익이니까 당연히 우리 일종의 실현손익으로 보고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우리 또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